써니요. 필살기 서색 중에서 이제 제가 창조의 조건이라는 책을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창조적 인재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어떤 아이디어의 부화기를 겪는데, 그때 selective forgetting이라고 그래갖고 선택적 망각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적 망각, 그러니까 뭔가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은 선택적 망각을 지금 해야 될 때고, 그래서 이 회사 일을 가급적 직원들에게 맡겼는데, 이게 임무가 통합이 안 돼서 전에 왜 부서장 할 사람 뽑았는데 좀 말썽 피우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저를 무시한다고나 할까?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저를 더 존중해주는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돼가고 있고, 제가 선택적 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그림 독촉하고 주식 독촉 문제, 그 독촉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처럼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스티븐 킹이라는 그 소설가, 변호사 하다가 소설 쓴 분 맞죠?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창작을 할 때만큼은 돈 생각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를 방해하니까요.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 독촉을 하면 안 되냐면은, 독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 빨리 물건 내놔,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근데 그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그 작가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료비를 일단은 후원한 걸로 치자.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언젠가 좋은 그림을 나에게 주겠지.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지. 지금 역사상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도 있다고 하니,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돈 줬잖아,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왜 내 그림 안 주는 거야? 이게 계속 저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지? 이걸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스티븐 킹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죠. 근데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쨌건 간에 글쓰기가 방해가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림을 매매하고 있다라는 것, 돈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림의 품질이 떨어질 확률이 분명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먼튼이라는 사람이 127세대를 연구했다? 8년간 천재 301명을 연구를 했다. 작곡가 696명, 문학가 320명, 등등등 해서 사회적 동종 번식이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페르미 연구소가 그래서 생겼죠. 페르미의 제자 6명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사회적 동종 번식이다. 그래서 social inbreeding. 그래서 이게 어떤 연구소 내에서 스승과 제자의 두뇌가 서로 닮아가는 현상, 동조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뇌가 동조화되다 보니까 사회적 동종 번식이 되는 건데, 사회적 번식이야 이게. 어떤 민의 번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뇌가 동조화 현상,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근묵자흑. 천재들을 연구를 해보니 8년간 사이먼튼이라는 학자가 아버지의 지위와 탁월성은 상관성이 낮았다. 재밌는 게, 그 사람이 엄마와 친할수록 천재성은 떨어진다. 제가 이거 뇌과학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엄마와 친하면 왜 천재성이 떨어지냐면은, 자녀들이 리스크를 끌어안는 걸 미연에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두뇌가 자극받는 것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엄마와 친하면은 천재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 한 인간의 천재성은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탁월한 롤 모델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탁월한 롤 모델.
그러니까 그 천재에게는 반드시 천재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롤 모델과의 접촉이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멘토와의 접촉이. 그것이 이제 사이먼튼이 8년간 천재들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용어가 사회적 동종 번식이다. 두뇌가 전염이 돼요. 두뇌 그 사고 방식이. 그 생각하는 방식이 전염이 되죠. 연구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전염된다고나 할까?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자신이 없다.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집안 분위기를, 이 창조적인 분위기 자신이 없다. 자식을 멀리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차라리 기숙사에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자녀를 바꿔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친구한테 자기 자식을 맡겨서 키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게 두뇌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자, 아무튼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하니까 넘어가고요. 또 나오네. 창의적 건축가를 연구한 맥키너는 부모가 권위적이지 않을수록, 특히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적이지 않을수록 창의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아무튼 뭐 뻔한 거죠, 뭐. 그 생각을 억압해 버리니까 부모가 권위적이면은, 특히 엄마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창의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엄마의 그 과잉보호는, 특히 3세, 7세 사이의 과잉보호는 굉장히 창의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저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 메모가요, 실은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기 전에 메모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뇌과학하고 겹치는 것을 상당히 봤죠. 자, 10가지 창의성의 환경. 첫째, 자유. 둘째, 여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10가지 창의성의 환경. 창의성을 자극해주는 10가지 환경이 있어요.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여유. 세 번째, 네 번째가 자원이에요. 자원과 매니저, 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강 매니저가 됐든 어떤 매니저가 됐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격려와 인정이 필요하고, 근데 압력도 필요해요. 압력. 그 약간 그 푸시, 압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화가들한테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시회를 잡는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압력이 오죠. 그 마감 압력. 그 다음에 도전 정신, 흥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스템과 스타일도 필요합니다. 시스템과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인데, 저처럼 이제 자유롭게 자유로운 상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 여유, 자원,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창의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대안적 세상을 상상한다. 제가 메모해놓고 제가 그 까먹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부주의맹이라는 게 있네.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 관찰을 못하는 거. 그리고 책이 넘어갔네요. 우리 몸은 석기시대라는 책으로 넘어갔네요. 이것까지 할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운동 충동이 두뇌의 발달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뛰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장난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근육은 그 근육을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쉬는 시간에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건 좀 필사가 아니라 요약을 해놔버려가지고 이렇게 좀 필사를 했으면 이게 읽어주면서 할 텐데 이게 제가 요약을 한 거라서 이거는 필사의 사색 이전에 제가 메모했던 노트 같네요. 유태인, 자녀는 신이 보낸 손님이다. 자녀에게 덕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유태인의 유태인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죠. 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마무리해버리죠. 한 5분 만에. 그래서 카와이 섬의 그 성공한 자녀들 꼭 그 멘토 믿어주는 그 아이가 믿을 만한 어른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꼭 부모가 아니어도 된다. 그게 카와이 섬의 그 아주 유명한 고위험군 중에서도 굉장히 얘는 삐뚤어져야 되는데 왜 얘가 이렇게 잘 건전한 어른으로 컸지? 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믿어주는 뭐 이웃 사촌이 있었던지 이모가 있었던지 삼촌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 있었더라. 에이미 워너 교수가 했던 그 실험이죠. 이게 조앤 롤링이 한 이야기인데 너무 가난하게 살 때 해리포터 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밑바닥에서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상상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주 망가졌을 때 아주 밑바닥에서 지금 현재 눈동자의 우주 그림이라는 것을 떠올렸거든요. 그 사람은 참 그런 고난과 가난 속에서 특별한 상상력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운명의 법칙이죠. 자, 빨리빨리 좀 넘어가서 이 마지막 부분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회복 탄력성을 공부하면서 쭉 행복의 자동 온도 장치, 얼마나 내가 행복할지의 설정은 내재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내재적 행복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메모가 되어 있네요. 졸업 앨범의 활짝 미소, 뒤센의 미소, 활짝 미소와 그 종적 연구를 해봤을 때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결혼 만족도도 좋고 또 오래 살고 뭐 소득 수준도 높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굉장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리더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타인의 강점을 발휘하게 해줘라. 단점을 계속 수정만 해가지고 행복하기가 어렵다.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단점까지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에 이 회복 탄력성 마무리에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의무다. 왜냐? 전염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전염되고 또 그 차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직원이 피곤할 때 옆에서 자는 거를 깨우진 않는데 실은 예의가 아니죠. 왜냐면은 자면은 잠잘 때의 호흡에서 상대방을 자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게 부하 직원이 그냥 어디 출장 가는데 옆에서 자버리면 다 같이 졸게 되고 그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그 예의거든요. 예.